이 강에서 빅데이터와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데이터 과학자, 그 다음에 데이터 과학자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러한 자질들을 필요한 것들에 대한 걸 좀 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언어 중에 우리가 이제 R이라고 하는 언어와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는데, 이 R은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일단은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데이터 분석에는 R이라고 하는 언어가 조금 더 우리가 적합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어떤 병용성을 따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 외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을 때는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를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최근에 우리가 이제 딥러닝을 어떤 여러분들이 수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알고 있으시면 뭐 기본적인 어떤 인공지능이라던가 뭐 이러한 것들을 직접 짜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인공지능을 하실 때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레임워크들, 그래서 어떤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이 파이썬을 기반으로 해서 일단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강에서는 이 빅데이터와 우리가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에 사용되는 이러한 우리가 기술들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데이터 과학자라고 하는 어떤 영역이 일단은 또 우리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과학자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갖고 와서 분석을 한 후에 사람에게 어떤 보여주는 이게 프레젠테이션 영역까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쪽에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언어로 이 파이썬이라든가 R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파이썬은 우리가 인공지능 쪽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잘 알아두시면 좋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걸 앞에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불구하고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어떤 빅데이터의 특징에는 어떤 규모의 볼륨, 그래서 이 볼륨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크죠. 볼륨이 작으면 얘를 빅데이터라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데이터 중에서도 아주 큰 데이터를 우리가 보통 빅데이터라고 하게 되는데, 어떤 일반적인 데이터의 규모보다는 일단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는 데이터마다 크기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형화된 데이터와 비정형화된 데이터가 있게 되는데, 뭐 정형화된 데이터는 우리가 어떤 테이블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성적이나 뭐 매출, 뭐 재고나 회계 같은 데이터들이 있다라고 하면, 비정형화된 데이터로는 우리가 동영상, 음악, 뭐 소셜 미디어, 아니면 위치 정보 서비스에 있는 위치 정보,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인터넷이나 어떤 페이스북, 아니면 트위터라던가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리는 어떤 게시물 같은 것들, 뭐 등등등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우리가 어떤 문자들보다 좀 크죠. 그래서 일단 데이터의 단위가 예전에는 뭔가 메가바이트라던가 뭐 기가바이트라고 하면, 요즘에는 테라나 페타나 엑사나 뭐 제타라던가 뭐 이러한 점점 큰 단위로 점점 우리가 이 빅데이터가 이제 볼륨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단위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데이터가 발생하는 시간 같은 것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데이터를 만들다 보니까 뭐 하루에 몇 개 안 만들어지거나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이 사물들이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뭐 기지국에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어떤 센서를 통해서 사람들이 갖고 온다던가,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 진행을 하면서 어떤 이 도로의 상태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길에 있는 사진 같은 것들을 기지국으로 전송한다던가, 그래서 이러한 기계들이 뭔가를 만들게 되면 이러한 어떤 이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분이나 이 초 단위로 일단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이나 초 단위로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는데, 그래서 빅데이터는 어떤 속도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지진 같은 게 나면 뭐 여러분들이 뭐 뉴스 특보가 떴습니다라고 하고 뉴스로 이렇게 TV로 나오게 되는데, 아니면은 뭐 지진 같은 게 나면, 뭐 전쟁 같은 게 나면 뭐 뉴스 뭐 속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문지 전단을 뿌리고 다니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텐데, 이런 게 전달되고 하는 게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우리가 뭐 18세기 이런 데는 이 전파 같은 게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대서양에서 발생했던 일을 유럽에서 하려고 그러면 어떤 신문이라든가 어떤 뉴스 같은 것들이 배를 타고서 이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전달이 돼야 되는데, 뭐 비행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몇 달까지 걸렸다라고 하는데 뭐 지금은 분이나 초 단위로 전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뉴스나 방송보다 오히려 트위터 같은데 이 지진 속보 같은 게 더 빨리 뜬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어떤 데이터가 빨리 발생하고 전달되는데 예전보다 어떤 이제 시간이 상당히 이렇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처리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어떤 하드디스크라든가 이런 걸 보면 뭐 우리가 이제 몇 테라바이트, 몇십 테라바이트 정도의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빅데이터는 테라바이트를 넘어서 우리가 페타라든가 뭐 엑사라든가 뭐 제타라든가 이러한 단위 그래서 몇백 배, 몇만 배, 몇십만 배, 몇천만 배 이 테라의 이런 어떤 단위가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죠. 근데 하나의 어떤 큰 파일을 우리가 이 하나의 디스크에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나눠가지고 저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나누는 거를 우리가 영어로 리듀스라고 부르고요. 근데 나누기는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의 파일처럼 보여야 되죠. 그래서 나눠진 거를 매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큰 파일을 나누는 거를 우리가 맵 리듀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구현한 게 일단 구글이 만든 GFS라고 하는 구글 파일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구글 파일 시스템은 구글 내부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구글이 자기들이 만든 어떤 기술들을 논문을 통해서 일단은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시스템이 바로 하둡입니다. 그래서 하둡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큰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하둡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 여러분들 어떤 센서를 갖고 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어떤 정보가 이 기지국으로 모여지게 되는데 하루 24시간 60분 60초 초 단위로 뭐 16비트 바이트의 단위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계속 이게 추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은 일단 전국의 모든 지역에 우리 뭐 5천만의 국민들이 뭐 폰을 다 들고 있지는 않겠지만 뭐 저같이 폰을 2개 이상 들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5천만 대 이상의 폰들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저장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어떤 저장 공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장 공간을 위해서 우리가 하둡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빅데이터를 갖고 뭘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면 정보가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서울에서는 얘를 갖고 뭘 했느냐면 심야버스를 일단 노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심야버스 노선을 정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정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보면 보통 이제 우리가 경험에 있는 베이스로 강남에서 아마 술을 좀 드시고 집에 늦게 가신 분들은 강남에 밤에도 사람이 많고 종로에서 좀 있어 보신 분들은 종로도 많고 당연히 홍대나 신촌 쪽에서도 많고 영등포도 많고 사당도 많죠. 그러면 밤에 이 노선을 지나가는 버스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쵸? 아마 그러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지나가게 만들면 좋을 거고 중간중간에는 어디를 지나가서 만들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버스를 사람이 타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사당에서 출발한 버스가 뭐 영등포를 지나가지고 그럼 영등포에서 멈출 것이냐 아니면은 뭐 화곡으로 빠질 것이냐 아니면 홍대 쪽으로 빠져가지고 저쪽 왜 상암동으로 갈 것이냐 뭐 이러한 것들을 정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냥 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그러면 현재는 우리가 어떤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 사람이 많은 지역은 전화를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많은 지역이 사람이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뭐 술집이라든가 커피숍에서 일단은 뭔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카드 결제하고 집에 가거나 아니면 2차를 가거나 3차를 가시겠죠. 그래서 카드 결제 시스템이 많이 이용되는 지역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역일 거고 그 다음에 초기에는 요 두 가지만 가지고 일단 버스를 증설을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카카오 택시라든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잡으면 카카오 택시가 많이 부르는 지역 그 다음에 카카오 택시를 이용해서 많이 가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버스를 증설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쪽에 이 서울시라든가 경기도는
이 심야버스 이동량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버스를 등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빅데이터, 데이터로부터 뽑아낸 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돈이라든가 이런 걸 줄일 수가 있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유럽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에 2020년 연간 뭐 우리가 3억 3,250억 불 이상 생산성을 향상시켰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헬스케어에 연간 약 2,850억 불 이상의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이 맥킨지 보고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만 불이 우리가 1억이니까 연간 엄청나게 많은 돈이 일단 우리가 절약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정보들을 추출하는 게 중요하게 됐는데, 뭐 예전보다 현대 좀 더 이렇게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은 정보를 좀 더 우리가 이용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이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켜서 좀 더 최적화된 정보를 뽑아내는 기술이 바로 기계학습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학습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데, 뭐 인공지능 하면 기계학습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패턴을 매칭을 해서, 뭐 여러분들이 예전에 뭐 1970년대, 80년대는 이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뭐 아프다고 예를 들읍시다. 그럼 제가 지금 뭔가 아픈데 의사 선생님이 바로 앞에 있으면 좋은데 제가 의사 선생님을 지금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전화를 걸어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겠죠. 그럼 의사 선생님이 머리에 열이 나십니까? 그럼 제가 머리에 한번 만져보고 열이 납니다. 목에 아프신가요? 목이 납니다. 기침을 하시나요? 기침을 합니다. 코가 막히시나요? 코는 안 막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목 감기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뭔가 우리가 어떤 질문에 의해서 이 답을 하는 식으로, 그래서 어떤 질문의 패턴을 찾아가지고 패턴에 의해서 뭔가를 찾아내는 이러한 식의 인공지능도 있었고요. 아니면 어떤 뭔가를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인공지능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 인공지능에 최근에 뜨고 있는 거는 바로 기계학습이고요. 이 기계학습 중에서도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러한 분야의 인공지능이 현재 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공적인 지능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지능이나 행동을 컴퓨터나 기계가 모방할 수 있도록 구현해내는 기술을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인공지능 중에서도 이 기계학습은 이 기계 스스로가 어떤 데이터를 주게 되면 혼자 학습을 해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러니까 최적화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지식만을 뽑는 거죠. 근데 이 지식을 이용해서 뭔가 미래에 어떤 게 발생을 할 것이냐. 뭐 예를 들면 여태까지의 어떤 우리 학생들의 성적들이 있는데, 보통 영어를 80 맞은 사람은 보통 대학교를 가고, 뭐 국어를 90 맞은 사람은 어디 대학을 가더라라고 하는 어떤 지표가 있었을 때, 뭐 지금 이제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온 학생들이 있으면 어떤 성적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성적들을 이전 연도 학생들한테 어떤 데이터에 대입을 하게 되면 지금 뭔가를 판단할 수가 있을 텐데,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어떤 이 인공지능에 보는 기계학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학습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머리에 어떤 있는 이 뇌를 흉내내 가지고 만드는 거를 우리가 뭐 인공지능,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거를 우리가 인경신경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경신경망을 조금 더 다층으로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딥하게 깊게 만드는 거를 딥러닝이라고 부르는데, 이 최근에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뜨면서 이 인공지능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인공지능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데이터, 빅데이터에서 만드는 이러한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 기반으로 해서 이 인공지능이 발전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이 사람처럼 행동하는 기계를 만드는 연구를 인공지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처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기계를 만드는 연구, 그 다음에 사람이 하는 지능을 이 필요로 하는 그 일을 기계가 할 수 있는 연구, 현재로는 우리가 사람이 이 기계보다 잘하는 일을 이 기계가 할 수 있는 연구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뭐 사람들마다
이러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각각 우리가 따로따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처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를 기계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를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우리가 만들 때 여러 가지 관점에 의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인공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머리에 있는 이 뇌가 하는 활동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일단 구현해 만든 게 인공신경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 사물의 인터넷과 함께 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물 인터넷에서 모은 정보를 저장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클라우드라던가 아니면 빅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정보라고 하는 인포메이션을 끄집어내죠. 그러면 이러한 인포메이션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뭔가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최적화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은 1940년대부터 컴퓨터가 처음 나오면서부터 기본적으로 개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악이 나오면서부터 이러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나오게 되는데 이 문제는 처음에는 완전히 이렇게 이제 기계가 막 이게 사람을 점령을 하고 기계가 뭔가를 해주니까 사람이 엄청 편해지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당시에 컴퓨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속도도 너무 느리고요. 그 다음에 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이런 거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렇게 인공지능이 확 떴다가 갑자기 인공지능이 이렇게 냉각기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AI의 1차 겨울이라고 하는 게 오게 되는데 이 1970년대, 80년대가 넘어오면서 또 IBM PC라던가 우리가 이러한 또 PC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일단 컴퓨터들이 또 좋아지게 됐는데 뭐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근데 이 전문가 시스템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 머리가 아프고 코가 막히고 이렇게 뭐 열이 나고 뭐 이렇게 오한이 나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의사는 대답할 수 있겠지만 이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게 뭔지를 얘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배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의사한테 물어보면 의사가 여러 가지 한번 배 어디 물러보시고 아픔을 느끼십니까? 이런 게 얘기를 할 텐데 의사의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지식들을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지식이 인터넷에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도서관의 책으로 일단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에 있는 정보를 우리가 컴퓨터로 입력을 하려고 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2차 겨울이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웹의 시대, 이 소셜 인터넷의 시대, 미디어의 시대, 정보들이 도서관에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곳으로 전부 다 옮겨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점점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특히 우리가 이제 사람의 머리를 흉내낸 어떤 이러한 인공지능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러한 것들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예전에는 컴퓨터의 어떤 성능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다가 이쯤에 들어와서 이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도 수집이 쉬워지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도 우리가 GPU가 발달을 하면서 이 병렬 처리가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발달하면서 덩달아 인공지능도 일단은 발전하게 되고요. 최근에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처리와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은 뭐 1세대는 어떤 기호주의, 그래서 익스퍼트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 같은 게 나오고요. 2세대는 우리가 신경망, 그래서 사람의 머리를 일단은 흉내낸 어떤 신경망 시스템, 딥러닝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차세대는 인지주의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뭐 인지 에이전트라든가 지능형 로봇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이 일단은 병합이 되면서 새로운 뭔가가 우리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습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과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획득된 경험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식을 자동으로 습득해서 스스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학습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입력을 하는 걸로 통해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머신러닝은 자기 스스로 어떤 우리가 데이터를 주게 되면 뭔가 습득을 해서 자기 스스로 어떤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의 어떤 코딩을 하는 거지 사람이 입력하진 않죠. 사람은 데이터만 던져주면 알아서 우리가 뭔가 연구하는 과학과 기술을 머신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보를 입력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뭔가 이렇게 동그란 물체를 주고 이게 공이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공의 모양을 많이 보면 비슷한 게 왔을 때는 공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냥 뭐 사과 하나 던져주고 뭐 배 하나 던져주고 뭐 이런 식으로 던져주는데 동그랗게 생겼으면 이게 다 공이냐?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머신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많은 양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스스로 학습도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의 성능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데이터가 부족했었는데 빅데이터로부터 일단은 데이터가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문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이 계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 겁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점점 좋아지게 되는데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이 머신러닝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이 인공지능도 같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프롬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 되는 건데 우리가 어떤 데이터에 대한 샘플을 제공을 하면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이 코드를 만들어내는 게 일단은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x 더하기 b는 y라고 했을 때 x와 y 값을 이용을 해서 a와 b 값을 구한다. 그럼 x가 2이고 y가 8이면 a하고 b 값이 뭐 우리가 a 곱하기 2 더하기 b는 8이니까 a가 2이면 b가 4이고 a가 3이면 b가 2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하나이면 a, b 값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데이터가 두 개이면 a, b 값이 점점 이렇게 개수가 적어질 거고 세 개면 더 적어질 거고 네 개면 더 적어질 거고 다섯 개면 더 적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양의 샘플을 일단은 제공을 하면 이 컴퓨터에서 찾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어떤 지식이나 모델을 구축해가지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는데 이 최근에 이 고성능의 하드웨어와 이 대량의 데스크탑이 등장을 하면서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중에 일단은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은 사람의 뇌를 모방해가지고 어떤 신경망의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스스로 학습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알고리즘을 만들게끔 해주는데 기본적으로 인공신경망은 우리가 입력과 중간에 하나의 레이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출력 레이어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레이어가 너무 작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을 못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레이어를 얘를 안 보이니까 입력과 이 출력 사이에 안 보이니까 얘를 히든 레이어라고 부르는데 히든 레이어를 다층으로 구성을 하면 뭔가 중간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해결을 해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층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계산량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컴퓨터의 성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컴퓨터의 성능이 충분히 많이 발달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됐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딥러닝이 발전을 하면서 인공지능도 함께 일단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기계학습의 하나의 분야인데 기계가 학습할수록 하는 연구 분야가 기계학습이고 최근에 이 신경망 알고리즘에 우리가 딥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일단 인공지능이 일단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사람이 알고리즘을 작성하고 일단은 우리가 코딩을 하면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이 출력이 되는데 이 머신러닝은 반대로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을 사람이 입력을 하면 컴퓨터 스스로 알고리즘에 따라서 자동으로 프로그램하고 이러한 알고리즘을 이 컴퓨터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학습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일단 환경, 그 다음에 데이터, 그 다음에 모델,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성능 지수 같은 것들이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은 사람이 입력을 하는데 머신러닝은 사람이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기계 스스로 코딩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차이점이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머신러닝을 일단은 사용을 해야 되는 분야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명시적으로 문제 해결의 지식이 부재한 경우 그래서 뭔가는 알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어떤 경우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뭔가 날씨에 따라서 우리가 뭐 강수량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곡식에서 생산되는 양이 바뀔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뭔가를 찾아야 된다고 하면 물론 사람이 일일이 계산해 가지고 찾을 수 있겠지만 그냥 기계한테 뭐 햇살이 이렇고 일조량이 이렇고 평균 온도가 어떻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비가 올 때 이렇게 뭔가 생산이 되는데 이런 데이터를 꾸준히 많이 입력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올해의 강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거를 입력했을 때 풍년인지 흉년인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곡식들 같은 거 보면 농목 같은 거 보면 뭐 전체적으로 이번에 이제 풍년이 됐지만 그러니까 작년에 뭐 고추가 좀 비싸가지고 고추를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풍년이지만 고추값이 폭락하거나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 미리 우리가 이제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조절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이 어려운 문제. 그래서 음성인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 사람에 따라서 음성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뭔가를 맞춰 놓으면 이러한 게 다른 사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발음하는 아와 여러분이 발음하는 아가 우리 귀에는 당연히 다르게 들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컴퓨터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R을 많이 입력을 하면 아니면 여러분들 숫자를 뭐 0이라고 하는 숫자를 쓸 때마다 다 틀리죠. 특히 8자나 9자나 뭐 7자 같은 경우도 이 중간에 이렇게 끊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7자도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쓰는 분도 있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어떤 패턴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입력한 거를 넣으면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음성 인식이나 글자 인식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변하는 문제 그래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매번 다니는 길만 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도로의 선이라든가 자동차가 다니는 것은 동일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머신러닝으로 일단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일단 빅데이터가 존재하면서 우리가 이 빅데이터로부터 지식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지식을 학습을 하면서 뭔가 최적화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에 이 고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하게 되는데 일단 고성능의 컴퓨터가 지금 나오게 됐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거를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업의 매출로 이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자동차의 어떤 배차 간격을 조절한다던가 이러면서 우리가 가치 상승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 빅데이터 특히 머신러닝 같은 게 일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일단 1956년도에 이 다트머스라고 하는 회의에서 수학자인 존 매컷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1970년대 일단 뭐 우리가 이제 태동기를 거칩니다. 예, 그러다가 사람들이 와, 뭐 인공지능 좋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거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성능도 안 나오고 컴퓨터가 그때는 안 좋았으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냉각기를 거치면서 1차 겨울이 왔다가 1990년, 80년대, 70년대부터 또 익스퍼트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또 컴퓨터로 하면 와 이게 데이터를 입력해서 이런 걸 해봤더니 되더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뭔가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되지만 복잡한 문제는 데이터의 부족으로 안 되더라. 또 2차 겨울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1990년대부터 신경망이나 머신러닝 같은 게 들어오면서 현재 AI가 다시 이렇게 붐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의 연구 분야 보시면 뭐 기능적 분류, 그래서 뭐 지각한다든가 아니면 인지한다든가 행동한다든가
아니면 뭐 표현이나 탐색이나 추론이라든가 시각, 언어, 동작 같은 것들 이런 걸 이용해서 챗봇이나 아니면 컴퓨터 비전, 의사결정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데 뭐 다양한 연구 분야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이라든가 어떤 정보의 검색, 그 다음에 텍스트 마이닝, 웹 마이닝, 뭐 빅데이터, 뭐 여러 가지 분야에 일단 머신러닝이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빅데이터와 관련된 얘기들을 진행을 했는데 이 정부에서도 이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이 빅데이터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인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은 빅데이터 분석 기사인데 특히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시험이 한번 치러졌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다시 한번 또 시험이 치러집니다. 8월 달에 접수를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10월 달에 다시 한번 시험이 치러지는데 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또 분석을 하는데 데이터 분석 전문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국가기술 자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에 빅데이터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또 따시는 자격증인데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격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아키텍처 자격검증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이러한 시험들 같은 것들이 우리가 데이터 분석가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또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SQL 자격검증이라고 하는 또 시험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빅데이터를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시험들을 공부를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제 빅데이터 쪽으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빅데이터 분석 쪽으로 하실지 아니면 빅데이터를 엔지니어링 쪽으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미래에는 이 데이터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격증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취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격증은 밑에 보시면 뭐 데이터 q.or.kr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뭐 여기에서 한 번씩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본 특강에서는 우리가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이 필요한 내용들을 조금 봤습니다.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 특히 이제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를 모으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클라우드 기술이라든가 빅데이터라고 하는 기술이 생겨났고요. 이 빅데이터는 데이터를 모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모아져 있는 데이터로부터 어떤 정보,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꺼내는 과정을 또 우리가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이 또 필요하게 되고요. 이 분석된 기술을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한테 보여주는 우리가 어떤 프레젠테이션, 표현하는 기술들까지 그래프로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어떤 다른 걸로 보여줄 것이냐 이러한 들까지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빅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빅데이터를 저장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드비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 기술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러한 기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다른 과정을 통해서 또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우리가 조금 더 최적화시키는 기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머신러닝, 딥러닝,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번 특강에서 이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 분석과 관련해 가지고 이 정부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것을 또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자격증들도 생겨나고 있고 여러분들 어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본 특강에서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반으로 해서 또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실 때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고요. 이번 강의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